안녕하십니까. 네, 건축구조. 자, 국가직 9급 기출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축구조는 항상 어렵죠.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뭐 어렵지만 체감, 즉 놀라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8번 문제 저랑 이제 풀어볼 텐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처럼 나왔어요. 수능 문제처럼 다 주어주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소에 있는 난이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뭐 국가직 부분들 지방직 보시고 나서 이번에 특이하게 지방직 보시고 국가직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부 부분이 지속성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문제는 비슷한데 평소보다 좀 더 어렵게 느끼는 형태가 이제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왜 이제 평소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계산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국소적인 내용들은 많이 없었어요. 국소적인 내용, 숫자 뭐 하나 두 개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내고 아주 뭐 교과서에 좀 깊숙한 부분에서 끄집어내고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건축 구조를 꾸준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평소에 비슷한 난이도일 것이다 라고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 구조물의 구조 설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냐라 해서 네 가지 원칙이 돼 있어요. 그죠? 친환경성, 사용성, 내구성, 그 다음에 안전성이죠. 안전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경제성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도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자, 문제 2번. 자, 기초구조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기초의 치마가 허용 치마량 이내이고 가능하면 균등해야 된다. 좋고요. 2번. 장래 인접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과 그 시공에 따른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2종 형식 기초의 병용을 피해야 된다. 네, 상식적인 부분이죠. 4번. 기초 형식은 집안조사 전에 확정돼야 된다. 집안 조사를 해야 기초를 뭘로 갈 건지, 집안이 뭐 점토질인지 사질토인지 뭘 알아야 기초 형식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 후에 기초 형식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네. 자, 2번까지 여러분들 쉽게 푸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죠. 철콘크리트 기둥의 배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 주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력이 정하도록 띠철근을 배치한다. 좋고요. 2번. 사각형 띠철근 기둥은 4개 이상, 그 다음에 나선철근 기둥은 6개 이상 주철근을 배치한다. 3번. 자, 전체 단면적에 대한 주철근 단면적의 비율은 0.4% 이상 8% 이하가 아니고 이건 많이 했던 거죠. 네, 몇 프로? 1% 이상, 네, 8% 이하로 한다. 네, 3번 정답이 되고요. 4번. 자,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기둥의 경우, 그죠? 네.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설계는 아니죠. 그죠? 안전적 설계를 한 경우, 감소된 유효단면적, 즉, 감소된 유효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서 자, 어떤 부분을 빼고, 즉,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뺀, 자, 유효단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말 자체가 유효단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효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 철근량을 결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설계됐으니까, 자, 유효면적만 갖고 최소 철근량을 계산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제 면적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최소 철근량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유효 면적을 갖고 최소 철근량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자, 3번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푸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그림은 힘 모멘트와 충격을 동시에 받는 철 콘크리트 기둥의 공층 강도 상호 작용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충격과 힘 모멘트, 즉 PM 곡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A, B 부분을 이제 압축지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압축지배. 자, 압축지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 부분을 이제 평형, 그죠? 평형 파괴, 즉 균형, 자, 파괴점이라고 합니다. 즉 균형 변형률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구간을 넘어가면 이 인장지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인장지배 영역. 자, 그래서 각각의 특성은 뒤에 다시 제가 PT로 구성을 해놨었는데, 자, 압축지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압축지배 영역 같은 경우는 압축 쪽, 즉, 콘크리트 연단에서, 즉, 콘크리트 압축 쪽에서, 자, 먼저, 자, 우리가 극한 배형률인 0.003에 도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장 철근 자체는 철근 자체가 항복 배형률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 파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점 같은 경우는 평형.
즉 압축집의 단면, 즉 콘크리트 압축의 0.003의 극한 변형률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항복 변형률, 최근에 항복 변형률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인장지배 같은 경우는 자 압축집의 단면에 파괴 0.003 도달하기 전에 인장지배가 항복을 자 인장지배 변형률, 즉 철근의 항복률이 자 항복 변형률을 넘어가 버리는 건데 결국 파괴가 되려고 그러면요. 자 콘크리트가 파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콘크리트 파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 콘크리트 파괴된다는 것은 자 어차피 인장지배에서는 철근이 인장이 먼저 일어나서 항복 변형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콘크리트가 변형률이 0.003 극한을 넘어서서 콘크리트가 마지막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까지 도달을 해야 파괴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자 요 세 가지를 알고 있더라도 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즉 파괴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 함정을 노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자 힘 성능은 압축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힘과 축력의 관계성이니까요. 이 그래프 자체의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2번 자 구간 A에서 B에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 이하다. 자 즉 변형률이 항복 강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구간 BC에서 압축 연단 콘크리트는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인 거예요. 결국 이거는 파괴를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BC에서는 인장집이기 때문에 자, 철근이 자, 먼저 자, 우리가 항복 변형률 이상으로 소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콘크리트가 파괴되려면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 이상으로 가야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냐 관점이지. 자,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위한 극한 변형률로 가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지 않는다. 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점 B는 균형 변형률 상태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틀렸느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콘크리트가 파괴되려면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 0.003 이상으로 돼야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보면 자, 압축지배, 축력과 그 다음 흰몸 밑에 피행 곡선에서 압축지배, A에서 B 구간을 압축지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B 부분을 평형 상태, 그 다음에 B하고 C 부분 그 사이를 인장지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압축지배, 기둥의 파괴는 압축 쪽에서, 즉 콘크리트 측에서 0.003의 변형률을 가진 콘크리트 붕괴로 생겨버려요, 그냥. 네. 자, 철근이 늘어나기 전에, 즉 그래서 인장 측에서 철근 능력은 항복 강도보다 작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항복 강도가 작게 형성되니까 변형률도 항복 변형률보다 작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자, 평형 상태는 자,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할 때 동시에 자,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지배 같은 경우는 자, 기둥 파괴 시 먼저 자,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쭉 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콘크리트 변형률은 0.003에 이르러서 자, 파괴가 일어나는 형태. 그죠? 네, 그게 인장지배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콘크리트의 파괴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0.003이라고 하는 극한 변형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가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였고요. 자, 목구조의 설계 허용 응력 산정 시 작용하는 자, 하중기간 계수 값이 큰 설계 하중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지진 하중이 1.6, 네, 1.6이 들어가고요. 자, 적사 하중이 1.15, 자, 그리고 자, 활 하중이 1.0, 자, 고정 하중이 0.9.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져 있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자, 건축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1번, 자, 이중골조 방식은 지진력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 모멘트 골조가 자, 전단벽이나 가세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이다. 이중골조인데 자, 전단벽이 25% 이상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 모멘트 골조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단벽이나 가세골조가 부담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은 횡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 후에 자, 연성.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내력법 방식은 수직 하중과 횡력을 모두 전단벽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저 내력벽이죠? 4번.
자, 모멘트 골조 방식은 보와 기둥이 각각 횡력과 수직화 중에 독립적으로 저항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자, 보가 무슨 접합이에요? 강접합을 이루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 강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조합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와 기둥이 각각 횡령이 아니고요. 자, 함께 동시에 자, 횡력과 수직화 중에 독립적으로 아니 복합적으로 저항하는 구조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모멘트 골조 방식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요. 자, 7번 문제 탄성자굴 하중 문제죠. 자, 기둥 가와 기둥 나의 자, 탄성자굴 하중은 각각 P 가와 자, P 나라고 할 때 두 탄성자굴 하중의 B는 어떻게 되느냐? 단 기둥의 길이는 모두 같고요. 자, 그리고 힘강성은 각각의 기둥 옆에 표시한 값이며 자중 효과는 무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탄성자굴 하중 P, C, R은 자, K의 L의 자, 제곱 분의 파이의 제곱의 2i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P의 가부분. 자, 가부분의 자, 내용을 보면 자, PCR은 자, K값이 중요하죠? 자, K값. 자, 위쪽에서 잡아주고 있네요. 힌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값은 자, 1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 자유이동 상태네요. 그죠? 자유이동 상태 K는 0.5가 되겠네요. 그죠? K는 0.5가 아니죠. K는 2가 되겠네요. K는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유로 이동 상태, 그 다음에 잡아주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R 같은 경우, 즉, 가부분의 자, 자굴하중 같은 경우에 자, K 값이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L의 제곱분의 자, 파이 제곱에 여기는 2i가 그냥 이렇게 잡혔네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나부분은요. 나부분은 자, 자굴하중 PCR은 K가 2죠. 그죠? 2L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에 자, 여기는 2i가 2i로 즉 힘강성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것 때 요것을 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없어질 거 없애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 없어지죠? 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1L 제곱분의 자, L도 없애죠? 네, L도 없애고 1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1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대 2분의 1. 자, 요거는 2대 1. 자, 그래서 자, 가와 나의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가분의 나는 가에서 나로 나누면 친절하게 B는 1. 그래서 2가 되겠죠. 그죠? B는 2가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탄성자굴 하중 공식을 알고 있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지지 방식별로 요 K값. 네, 요 K값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일종의 수능형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이디어를 갖고 풀어주는 문제죠.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자, 나의 캔틸레버보 자유단의 처짐이 자, 우리가 델타 가 부분이 자, 8 2i분의 오메가 L 4승. 그 다음에 델타 나 부분. 자, 나 부분이죠? 네, 델타 나죠? 자, 델타 나 부분이 3 2i분의 PL 3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 다보의 B점의 수직 발열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렇게 제시해주고, 자, 요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자, 요것의 길이는, L은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위쪽은 지금 전부 다 캔틸레버보예요. 네, L은 1은 상관이 없는 숫자니까. 자, 캔틸레버보예요. 그죠? 캔틸레버보. 그러면 처짐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죠? 처짐이 발생해. 근데 이 다 부분 같은 경우는 얘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처짐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수직 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하중 개념이에요? 집중하중 개념이죠. 집중하중. 아, 그렇구나. 자, 집중하중 개념으로 쭉 올린다. 자,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볼까요? 나 부분 얘를 뒤집어 볼까요? P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힘이죠. 그죠? 끌어올려줘서 자, 요 힘이 다시 설명드리면 자, 요거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지금 다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자, 등분포 화중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등분포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처지고 있어요. 자, 처지고 있는데, 자, 지금 요 다 부분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힌지를 둬갖고, 이렇게. 자, 힌지 지점을 줘갖고,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어디서 갖고 들어오냐면, 요거죠. P. 그죠? 네. 요것만 따로 떼면, 만약 요게 없다 그러면, 자, 요게 없다 그러면, 자, 요렇게 되면, 자, 요 나 부분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그림이.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위쪽에, 자, 수평, 자, 등분포 화중으로, 자, 처지는 양을, 자, 수직적인 반력으로 얼마큼 받쳐올 수 있느냐. 그죠? 수직적으로 들어 올려주는, 자, 어떤 처짐량과, 그 다음에, 자, 수평적으로 내려주는, 수직적으로 내려주는 처짐량이 동일해지면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다부분 형상은 얘가 받쳐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이 도출되냐면, 자, 가번의, 자, 처짐량, 8 2i분의, 자, 오메가 L 4승의 처짐량과, 즉, 등분포 하중을 눌러주는 처짐량과, 그 다음에 수직 하중으로 위로 올려주는 집중 하중에 의한 처짐량이 같아지면 되겠죠. 그죠? 같아지면 되겠다. 3 2i분의, 자, PL 3승이 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형상이 뭡니까? 바로 요거죠. 그죠? 이동 지점으로 딱 잡아주면 얘는 이쪽 처지지 않고 이쪽 처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처지는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수직 하중으로 올려주는데 요 형상이 어디에 있는 형상이다? 나번에 있는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쪽에 가번과 나번에 제시된 처진 공식을 그대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그대로 풀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수능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 요거를 딱 보고,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요거를 딱 쳐다봤어요. 딱 쳐다봤는데, 이 집중하중 어떻게 구하나? 그죠? 네. 요 반력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만 얘는 다 부분은, 요 지점 때문에 처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자, 얘는 여기서 누르고 있는 거. 얘가 없다고 보면 누르고 있다. 그죠? 누르고 있으면 처진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걸 보니까 집중하중이네요. 집중하중은 어디서 표현됐어요? 나번에서 처짐량을 줬네요. 그죠? 그러면 요 집중하중이 들어 올리는 양하고, 그죠? 들어 올리는 양, 요게 없다고 보면 요게 들어 올리는 양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것이 내려 꽂는 양, 그게 똑같으면 얘가 가만히 있겠구나. 그죠? 네. 그래서 가번과 나번이 동일하다라고 놓고 풀면, 풀리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L은 1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L이 되겠죠. 그죠? L이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집중하중 P가 되는 거죠. 그죠? P. 자, 오메가 부분. 자, 그리고 8 2i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부분. 자, 오메가 부분 들어가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오메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직 반력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 B의 지점의 수직 반력 크기는 어떻게 되냐? L은 1이고 전기에 걸쳐 탄성기는 2. 단면 이차 모멘트는 I면 보의 자중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메타당 8kN으로 주어졌죠. 여기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메가 8로 들어가고요. 자, 요 L 하나만 남죠? L은 자, 8 2i. 자, 그리고 3 2i분의 P 이렇게 되고요. 자, 2i도 역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L은 1이니까 그냥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8분의 8, 1이네요. 1은 3분의 P. 그러면 자, P는 3kN이 나오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문제다? 자, 요걸 보니까 처진이 발생하지 않네. 자, 눌러주는 힘과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즉 처짐량이 똑같아져야 얘가 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가번의 처짐량과 나번의 처짐량을 동일하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문제인데, 자, 생각나면 그대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기본식으로 역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가 2m고 단면이 50mm 곱하기 50mm인 단순보에 10kN/m의 등분포 하중이 부재 전 길이에 작용할 때, 자, 탄성 상태에서 보 단면에 발생하는 최대 힘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메가파스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메가파스칼로 물어보고 있다. 자, 메가파스칼을 풀어헤치면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이죠. 자, 요 단위를 잠깐 보고 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최대 힘응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 자, 시그마는 자, Z 단면계수분의 자, 모멘트 이렇게 들어가죠. 자, 모멘트 부분은 8분의 자, 지금 수평하중으로 그대로 등분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고요. 자, 단면계수는 6분의 BH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으로 가면 이 공식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산식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킬로 뉴턴 퍼 메타 제곱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뽑고 들어가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가 10킬로 뉴턴 퍼 메타. 그래서 10, 그죠? 킬로뉴턴 곱하기 길이가 2m의 제곱. 자, 그거를 8로 나눠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B가 50ml니까 0.05 곱하기 0.05의 자, 몇 승? 자승. 네. 자, 6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풀면 자, 얼마 나오냐면 240 000 지금 킬로뉴턴 단위로 풀었으니까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정리하려면 자, 10의 6승이에요. 그죠? 10의 6승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3승을 곱하죠. 그러니까 10의 3승만 남네요. 나누기 1000만 남죠? 나누기 1000만 남죠? 나누기 1000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1000 해주면 240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죠. 자,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자, 이 문제. 이것도 역시 공식으로 푸는 문제였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은 필름 용접부의 공칭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단 용접제의 인장 강도는 400메가파스칼이며 모재의 파단은 없다라는 문제였죠. 자, 그럼 공칭 강도 우리 구하는 식 볼게요. 공칭 강도. 자, 필름 용접의 공칭 강도를 구해달라. 킬로 뉴턴으로 구해달라고 했고요. 자, 공칭 강도는 0.6의 인장 강도. 그죠? 인장 강도 곱하기 A. 자,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A는 유효 면적이죠. 필립 유효 면적. 용접의 유효 면적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 다시 유효 면적을 풀어주면 0.6의 인장도 곱하기 유효 면적은 0.75에 곱하기 자, 모살 사이즈. 그죠? 모살 사이즈 S. 자, 곱하기 자, 모살 길이 2의 2S.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특이점은 뭐냐면 자, 여기가 2열로 돼 있죠. 1열과 2열. 그러니까 곱하기 다시 2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총 뭐가 돼요? 자, 유효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0.6에 400메가파스칼. 그죠? 400메가파스칼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0.75에 자, 우리가 모살 용접 사이즈 10으로 주어졌네요. 그죠? 10 곱하기 자, 길이는 70으로 주어졌죠. 그죠? 요게 길입니다. 요게 길이. 자, 70. 자, 70 마이너스 2S에 자, 곱하기 어떻게 해요? 2. 네, 전체적으로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으니까 쭉 써주면 얼마냐면 자, 168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자, 어떻게 계산했냐면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게 뭐예요? 메가파스니까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모살 용접 사이즈 전부 다 지금 밀리메타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효 면적은 밀리메타 제곱으로 뽑히죠. 그러면 요거의 단위가 뉴턴 퍼 요거의 단위가 뭘로 나오냐면 자, 밀리메타 제곱이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요거는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밀리메타 제곱.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요건 뉴턴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선 킬로뉴턴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자, 나누기 1000 해서 168 킬로 뉴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칭 강도를 뽑는 공식, 즉 0.6의 인장 강도 곱하기 자, 용접 유효 면적, 그죠? 모살 유효 면적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근데 주의할 거는
2열로 돼 있다. 그죠? 2열로 돼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주의사항으로 뜨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단순한 문제죠? 그죠? 자, 프리스테스하지아는 자, 부재 현장질 콘크리트에서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부의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예,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죠. 예, 0980, 그죠? 예, 물 100, 수중이면 100mm, 자, 09면 80, 이렇게 됐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조적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전단 면적에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뺀 면적을 순단 면적이라고 한다. 그죠? 자, 2번. 한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을 대림벽. 3번. 가로줄눈에서 모르타르와 접한 조적 단위의 표면적을 가로줄눈 면적. 4번. 기준 물질과의 탄성비의 비례에 근거한 등가 면적을 전단 면적이 아니고요. 기준 물질과의 탄성비의 비례해서 환산하는 거죠. 그죠?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면적을 무슨 면적? 환산 면적이라고 얘기하죠. 환산 면적. 환산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산된 면적. 그죠? 기준 물질에 의해서 환산된 면적.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도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였네요. 네, 기초 문제가 좀 몇 개 나왔네요. 자, 기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독립기초는 자, 기둥으로부터 충력을 독립으로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이다. 그렇죠? 2번 자, 분마철력은 지지층에 근입된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 마찰력이다. 그래서 정마찰력이 되려고 하면 네, 이쪽으로 마찰 방향이죠. 그렇죠? 말뚝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정마찰력은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서로 간에 마찰에서 붙어 있게 돼요. 근데 부마찰력은 이쪽으로 해서 마찰이 들어가는데, 즉 말뚝이 들어가는데 같이, 그죠? 똑같은 방향으로 자,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쑥 미끄러 들어가겠죠? 그죠? 쑥 미끄러 들어간다. 부마찰력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온통 기초는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이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 저항력이다? 아니죠. 예,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 저항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극한 지지력이라고 하죠. 지반의 극한 지지력. 그 다음에 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일종의 설계 가정이에요. 설계 가정이다. 설계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극한 지지력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예, 그 지지력 이상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눠놓은 개념이에요. 안전율로. 그래서 극한 지지력이 우리가 100이다. 그럼 100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은 100을 자, 지탱하는 힘이지만 실제 그 땅은 100을 지탱하지만 허용 지지력은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 땅이 50만큼 지지할 거야. 50만큼만 지지할 거야 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죠. 그래서 더 튼튼하게 지정을 하고 더 튼튼한 기초를 세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반 계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 그 땅은 100만큼 지지할 수 있지만 설계할 때는 그 땅이 100만큼 지지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50만큼만 지지할 수 있어 라고 자, 허용 지지력을 산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율로 나눠주게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항상 설계는 가혹하게 설계를 한다. 즉 튼튼하게 설계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허용 지지력은 튼튼 설계의 하나의 방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누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일종의 설계 가정이에요. 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저 주는 문제네요. 그죠? 자,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15층 아파트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 1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은 연면적 관계없이 중요도 1.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 연면적 관계없이 중요시설이죠? 엄청 중요시설. 그럼 중요도 특이겠죠? 1이 아니고. 그죠? 특이에 해당한다. 4번, 가설 구조물은 연면적 관계없이 중요도 3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보도록 하죠. 네, 계산 문제 참 많이 나왔죠? 네.
자, 1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이축 대칭 H형광 단면에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요거 있죠? 네, 요걸 전체 하나의 네모로 봐요. 그죠? 직사각형.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의 자,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직사각형 부분 중에서 요 부분은 빈 공간이죠. 그죠? 빈 공간. 자, 빈 공간에 단면 2차 모멘트를 빼줍니다. 단면 2차 모멘트를 빼주는. 자, 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보고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직사각형일 때, 자, 도심축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H는 이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쪽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빼서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12분의, 자, B가 얼마예요? 50 들어갔죠? 50 곱하기 H가 100의 3승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요 빈 공간 보면, 자, 12분의 BH 똑같이 들어가고요. 12분의, 자, 전체 B 부분이 50 중에서 뭘 빼주면 돼요? 요걸 빼주면 되죠? 그럼 빈 공간이 나오죠. 10을 빼주면. 그죠? 나머지 10을 빼주면. 그러면 50 마이너스 10. 자, 곱하기 높이 부분은 자, 100에서 10을 두 번 빼줘야 되겠죠? 요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그죠? 100 마이너스, 자, 2에, 자,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그죠? 네, 요거의 몇 승? 3승.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걸 풀어주시면 얼마 나오면, 자, 2,460, 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밀리미터 제곱은 4승이죠? 4승. 자, 그러면 요거가 10의 몇 승이에요,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2.4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점을 찍어 달라네. 6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2.46에 10에 6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정답 4번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골자는 전체를 직사각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빼주는 타입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또 계산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는 계산 문제는 버리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공무원 그 수험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버려도 우리가 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버려도. 근데 이제 웬만하면 뭐 근 1년 가까이 공부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1년간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납니다. 그죠? 네. 수업 시간에 계속 만나죠. 그다음 기출문제 풀 때도 만나죠. 근데 그때마다 외면하고 그다음 거부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자. 알고 보면 또 쉬운 문제도 꽤 있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16번. 자, 다음과 같은 전단력과 힘 모멘트만을 받는 철 콘크리트 보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럼 공칭 전단 강도 식은, 자, 공칭 전단 강도 6분의 1의, 자, 람다. 자, 콘크리트 종류죠. 람다의 루트 FCK의, 자, BW의 T.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보통 중량 콘크리트래요.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돼요? 람다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FCK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얼마 나왔어요? FCK는 25MPa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의 복부폭 300mm. 자, BW 300mm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철근 중심에서 압축 콘크리트 연단까지의 거리. 말 되게 어렵게 했나요? 그죠? 자, 인장철근 있고요. 인장철근 중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압축 콘크리트 연단까지. 자, 그러면 이게 보충이죠. 보충. 그래서 D를 의미합니다. 자, D가 500m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풀어보죠. 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VC는 6분의 1에 람다는 1이고요. 루트에 25에, 자, 300에 곱하기 500. 그죠? 네.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 125, 000 나와요. 125,000 나오는데, 자, 25메가파스칼이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고요. 얘가 밀리미터, 그 다음에 얘가 밀리미터. 얘 두 개 합산하면, 곱하면 밀리미터 제곱.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얘는 뉴턴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뉴턴 주라 했잖아요. 그죠? 공 3개 빠지니까 125 킬로뉴턴.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강구조 힘제의 자, 횡, 비틀림, 자굴고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 황복 힘 모멘트, 그 다음에 효동 힘 모멘트. 자, D, C, B, A로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소성 파괴. 자, 그 다음에 비탄성 파괴. 자, 비탄성 파괴. 그 다음에 탄성 파괴. 자, 이렇게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요건 어디 지금 요 그래프가 나온 게 아주 깊숙한 그래프예요. 예, 어려운 그래프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소성 파괴, 비탄성, 비탄성, 탄성 파괴.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일단. 자, 1번. 자, 곡선 A는 소성. 즉, 갈 때까지 가서, 즉, 쭉 가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파괴되는 거죠. 제일 좋은 타입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타입이고요. 탄성고동할 때 파괴되는 게 제일 안 좋은 타입이죠. 그죠? 갈 때까지 가서 파괴되는 거 제일 좋은 거다. 그죠? 곡선 A는 자, 보의 횡지지가 충분하고 자, 단면도 컴팩트하여 보의 전소성 모멘트를 발휘하면 물론 뛰어난 소성 회전 능력을 보이는 경우다.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갈 때까지 가서 파괴되는 가장 좋은 파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1번 정답이고요. 2번 곡선 B는 자, A의 경우보다 보의 횡지지 길이가 작은 경우로서 자, 작은 건 맞습니다. 그죠? 작은 건 맞아요.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죠? 그렇지만 자, 황복 힘 모멘트보다는 크지만 황복 힘 모멘트보다는 커요. 자, 그리고 소성 힘 모멘트보다는 작은 힘 강도를 보인다. 소성 힘 모멘트만큼 강도가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네. 그 정도 소성 힘 모멘트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이 부분. 네. 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곡선 C는 네. 탄성 횡자굴이 발생한다? 아니죠. 황복 힘 모멘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비탄성이에요. 그죠? 탄성. 요 말이 틀렸네요. 비탄성 횡자굴이 발생하여 자, 황복 힘 모멘트보다 작은 힘 강도가 아니고 황복 힘 모멘트보다는 높은 힘 강도를 갖고 가는 거죠. 그죠? 네. 자, 요게 힘 강도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곡선 D는 보의 비탄성 횡자굴이 아니고 탄성 영역, 즉 황복 힘 모멘트 전에 갔으니까 탄성 영역에서 파괴가 됐네요. 그죠? 비탄성 횡자굴이 아니고 탄성 횡자굴에 의해 한계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A하고 B가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거예요. 둘 다 소성 힘 모멘트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소성이고 얘는 왜 비탄성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소성 힘 모멘트까지 전부 다 가서 자, 전부 다 간 걸 전부 다 소성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성한 게 비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성한 게 비지지 길이. 네, 영어로는 LPD 이렇게 표현하죠. 네, 소성한 게 비지지 길이. 자, 그래서 소성한 게 비지지 길이를 계산해서 자, 그 길이와의 상대값을 통해서 자, 요 선을 끊어요. 요 선을 끊고 자, 요 선을 끊고 요 이상은 소성 해석을 진행을 하죠. 소성 상태로 우리가 파괴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은 자, 소성 해석이 아니고 탄성, 비탄성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참고적으로 이런 구분이 중간에 자, 똑같이 소성 힘 모멘트까지 갔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소성과 비탄성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자.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그죠? 그러고 나서 요 밑을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진하중 산정 시 성능 기반 설계법의 최소 강도를, 자, 강도 규정을, 자, 강도 규정이죠? 강도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라는 겁니다. 자, 성능 기반 설계법이 뭐예요? 성능 기반 설계법이. 네. 자, 성능 기반 설계법은 이거죠. 네, 설계한 사람이 발주처를 만났어요. 발주처를 만났는데, 법규대로 하세요. 발주처에서 하면. 발주처에서 그랬어요. 법규대로 하세요. 그러면, 설계사에서 이럽니다. 이 법규대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죠?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자, 법규대로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부분을 완벽하게 충족을 하지 않더라도
자, 법규분의 기준대로 그냥 딱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 해당 결과물이 자, 어느 정도 충족을 하게 되면, 즉 결과물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내게 되면 오케이를 하는 거. 자, 그거를 성능 기반 설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우리가 밸류 엔지니어링, V 기법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경우에 이 설계법을 많이 쓰죠. 그죠? 결국 지진 났을 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은 지진하중 산정 시 성능 기반 설계법의 최소 강도 규정인데 간호에 들어갈 내용은 근데 막 이렇게 헷갈려 두니까 너무 아무렇게나 설계해 버린다. 그러니까 최소 규정을 둔 거예요. 최소 규정을. 그래서 구조체에 설계 사용되는 밑면 전단의 크기는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밑면 전단력의 최소한 75% 이상은 반영해 주세요. 그죠? 반영해 주세요. 이 내용이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너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규정을 둔 거죠. 그죠? 네, 75% 이상.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터럽으로 보강된 철 콘크리트 볼을 설계 기준항 포강도 400MPa인 인장철근을 사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공칭 강도 상태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수인장 변형률이 휨 부재의 최소 변형률과 같을 때, 네, 순인장 변형률이, 자, 요거 키포인트네요. 순인장 변형률이 뭐 같대요? 자, 최소 변형률과 허용 변형률과 같다. 최소 허용 변형률과 같다. 자, 요 말은 뭐냐면 지금 변화 구간 단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재가 변화 구간 단면이구나 라는 겁니다. 변화 구간 단면. 그죠? 자, 같을 때 힘 모멘트에 대한 강도 감수 계수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자, 변화 구간 단면일 때 우리가 보강근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강도 감수를 나눌 수가 있죠. 만약에 나선 철근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0.8을 주고요. 자, 근데 그 기타, 그죠? 그 외 방식, 스타럽도 그 외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외 방식일 때는 0.78을 강도 감수 계수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이 말이 포인트죠.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수인장 변형률이 휨 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과 같다. 요거는 변화 구간 단면에 있구나. 자, 변화 구간 단면에 있어서 보강 철근에 따라서 강도 감수가 달라지는데 보강근의 형태가 나선 철근이 0.8. 그 다음에 그 외 방식, 스트럽이나 그 다음에 띠철근 이런 거 있을 때는 0.78을 준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스트럽이니까 0.78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길이가 1m, 지름이 60mm인 봉에 200kN의 자, 순인장력이 작용하여 탄성 상태에서 길이 방향으로 0.5mm 늘어나고 지름 방향으로 0.015mm 줄어들었다. 이때 자, 봉재료의 포화성비와 탄성 계수의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라는 겁니다. 공식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죠. 네. 자, 포화성비는 자, 세로 변형률. 자, 길이 방향이죠. 길이. 자, 세로 변형률 분의 자, 가로 변형률. 자, 지름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세로 변형률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로 길이가 1m래요. 그죠? 네, 여기 밀리미터 개념으로 풀어주기 좋으니까 1000mm 분의 자, 지금 세로 방향으로 얼마 나왔대요? 0.5mm. 그죠? 0.5mm. 자, 분의 자, 가로 변형률은 지름이 60mm. 60분의 자, 얼마 늘어났대요? 0.015. 네, 이렇게 늘어났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0.5 나와요. 그죠? 0.5.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포화성비 뽑았고요. 자, 탄성계수 2. 자, 탄성계수 2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엡실론 분의, 즉 변형률 분의 시그마, 즉 응력이죠. 그죠? 자, 엡실론은 위쪽에서 구했어요. 그죠? 엡실론은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돼요? 세로 방향 길이 변화율이에요. 세로 방향. 그죠? 세로 변형률입니다. 엡실론이 뭐라고? 세로 변형률이라고. 그죠? 세로 변형률. 그 다음에 요거는 면적분의 응력이니까 하중 P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응력이니까. 자, 여기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단면적이 2827.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자, 숫자네요. 수계산을. 2827분의 자, 얼마? 200kN.
킬로뉴턴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한 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뭘로 뽑으래요? 자, 2를 메가파스칼로 뽑으래죠? 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뽑으래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00킬로뉴턴. 자, 보자. 그죠? 200킬로뉴턴에 곱하기 10의 3승. 보자. 10의 3승. 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길이 변형률. 자, 0.5에. 자, 그거를 뭘로 나누죠? 1000. 그죠? 길이 변형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과감하게 계산하면, 1417, 1414, 192.7, 뭐 이렇게 나와요. 1414, 927. 네, 1414, 92.7. 네. 저는 이거를 수계산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저는 뭐, 해설하면서 이걸 뭐 계산기로 두들겨서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수계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몫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1.4에, 자, 앞으로 하면 10의 5승.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메가파스칼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 여러분들 문제지 안 갖고 계신 분은 이게 밀리메타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 메타 제곱이면 여기서도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오타가 좀 있어요. 밀리메타 제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200은 킬로뉴턴이니까 10의 3승 한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알고 문제 풀 수 있고, 공식 알고 나서 아주 인내를 갖고 여러분들이 수계산을 해줘야 되는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면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자, 이번 시험에는요, 자, 국가직 9급의 건축구조는 꽈락률은 낮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꽈락이 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알고 푸는 문제가 5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꽈락이 나요. 일반적으로. 즉, 한 4문제만 알고 풀었다. 그러면 꽈락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5문제 알고 풀었다. 그러면 나머지 15문제를 한 문제로, 한 답으로 다 찍으면 3개는 맞아요. 물론 이것저것 찍으면 다 틀리죠. 근데 하나로만 찍으면 3개를 맞아요. 8개를 맞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요번 시험은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주는 문제가 5문제가 넘어요.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오히려 꽈락률은 낮게 형성되는 어떤 시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